오후 2시 햇살이 뉘엿하게 내려앉은 도시의 한복판. 분주한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시내버스 502번이 정류장에 도착했다. 덜컹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이미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사이로 새로운 승객들이 몸을 밀어넣었다. 버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혼잡했다. 서 있는 사람들은 버스가 출발하자 일제히 손잡이를 꽉 움켜잡았다. 창밖에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지만 버스 안 공기는 답답하고 무거웠다. 그 혼잡한 버스 안, 72세의 정재만 할아버지는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힘겹게 중심을 잡았다. 정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걷는 것이 힘들었다. 짧게 숨을 고른 그는 눈앞을 바라보았다. 다행히도 버스 중앙부 노약자석 표시가 선명한 좌석이 보였다. 그곳은 그를 기다리는 듯 비어 있었다. 다행이다. 자리가 있군. 정재만 할아버지는 속으로 안도하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버스가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노약자석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자리에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것도 선뜻 말을 걸기 어려운 사람이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건장한 청년 이동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였다. 그의 팔뚝에는 굵은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그 위로 거미줄 문신까지 덧칠되어 있었다. 귀에는 금속 피어싱이 여러 개 박혀 있었고 입가에는 삐뚤어진 비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한쪽 다리를 길게 뻗어 두 좌석을 혼자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은 채 오만한 눈빛으로 버스 안을 훑어보고 있었다. 정재만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다. 버스가 또 한 번 요동치자 그는 흔들리는 몸을 가까스로 가누며 입을 열었다. 젊은이, 여긴 노약자석인데 혹시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겠나? 정재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힘겹고 떨렸다. 이동찬은 천천히 이어폰 한쪽을 빼며 귀찮은 듯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요? 못 들었는데요? 그의 말투는 명백히 도발적이었다. 주변 승객들이 조심스레 눈치를 살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여기가 노약자석이라네?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는 자리라네? 정재만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러나 이동찬은 코웃음을 쳤다. 팔뚝의 문신이 그의 웃음에 따라 요동쳤다. 하하, 절뚝거리는 노인네가 왜 나한테 그래요? 그는 일부러 버스 안 가득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웃었다.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인 거 몰라요? 나도 피곤하다고요. 그의 말에 주변 승객들은 더더욱 고개를 돌렸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운전석 쪽에서 버스 기사가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작게 말했지만 이동찬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정재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꾹 참았다. 다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노약자석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젊은이는 잠깐 서 있어도 괜찮잖나? 그는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말했다. 그러자 이동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정재만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다. 꺼져요, 영감탱이. 버스가 흔들리던 참이라 정 할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옆에 있던 다른 승객에게 부딪히며 겨우 넘어지지는 않았다.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는 숨죽인 듯한 긴장이 퍼져나갔다. 누군가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정재만 할아버지는 헐떡이며 다시 몸을 바로 세웠다. 그는 분명 모욕감을 느꼈지만 노인이란 이유로 참고 또 참았다. 폭력까지 써야겠나? 젊은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동찬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하, 영감. 그냥 집에 있어요. 밖에 나오면 별별 꼰대들이 다 설치잖아. 꼴 보기 싫어 죽겠네. 그는 다시 한번 정 할아버지를 툭 밀었다.
이번엔 힘을 더 준 듯했다. 아야. 정제만 할아버지는 짧게 신음소리를 냈다. 절뚝이는 다리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때였다. 그만하시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버스 안을 가로질렀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난 방향으로 향했다. 버스 뒤편에서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이는 68, 이름은 한규민 할아버지였다. 한규민 할아버지의 눈빛은 예리했다. 어디서든 웬만한 사람들은 쉽게 넘볼 수 없는 무게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여긴 노약자석이요. 젊은이는 비켜줘야지.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한 힘이 있었다. 버스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이동찬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다. 뭐야, 또 늙은이야? 둘이 짝짝꿍이냐? 그는 노려보며 한규민 할아버지를 향해 성큼 다가갔다. 그러나 그의 손이 한규민 할아버지의 몸에 닿기도 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 한규민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이동찬의 손목을 꺾었다. 퍽 소리가 났고 이동찬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아, 손목, 손목이. 버스 안은 충격에 빠졌다. 승객들은 넋을 잃은 듯 장면을 지켜봤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조금도 힘을 주지 않은 듯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다. 폭력은 쓴 쪽이 먼저 책임을 져야지. 그는 조용히 말했다. 무릎을 꿇은 이동찬은 손목을 움켜쥔 채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제발 풀어주세요. 한규민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풀었다. 이동찬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자리는 저 노인이 앉아야 할 자리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버스 안가득 울려 퍼졌다.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제만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노약자석에 앉았다. 그리고 한규민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요. 버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어색한 침묵이 아닌 따뜻한 존경과 경외심이 버스를 채우고 있었다. 버스는 몇 정거장을 더 달려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다. 치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승객들은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정제만 할아버지도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왼쪽 다리에 살짝 힘을 주자 여전히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그 옆에서 한규민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놀랄 만큼 단단하고 안정적이었다. 같이 걸어갑시다. 한규민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정제만 할아버지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정류장을 벗어나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아직 서늘했지만 햇살은 포근했다. 도시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골목길로 접어들자 새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귀에 들어왔다. 아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노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나서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정제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별 말씀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요즘 세상은 젊은 사람들도 거칠고 다들 바쁘다 보니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지요. 정제만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노약자석이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니까요. 한규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두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나저나 허락하신다면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정제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규민입니다. 올해 68이지요. 아, 저는 정제만입니다. 72입니다. 정제만 할아버지가 환히 웃었다. 조금 차이 나네요. 그래도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한규민 할아버지도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빨리 편안한 분위기로 번졌다.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던데요? 한규민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젊을 때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철근이 무너지는 사고였는데 그 이후로 이 다리는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정재만 할아버지가 자신의 다리를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나오시는 걸 보니 의지가 강하신 분 같습니다. 하하, 어쩔 수 없죠.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늙어버리는 것 같아서요. 그들은 공원 입구에 다다랐다. 노란 개나리가 만개한 산책로가 눈앞에 펼쳐졌다. 잠깐 공원 한 바퀴 돌아볼까요? 한규민 할아버지가 제안했다.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그냥 들어가긴 아깝지요. 두 노인은 천천히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봄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졌다. 혹시 예전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재만 할아버지가 물었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군대 쪽에서 오래 있었지요. 그 후로는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한규민 할아버지가 짧게 대답했다. 군대라. 왠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까 건달 제압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재만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 옛날에 배운 게 몸에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지요. 평범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제 눈에는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말에 한규민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정 선생님은요? 은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작은 기계 부품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나름 정직하게 일했어요. 덕분에 가족은 굶기지 않고 살 수 있었지요. 훌륭하십니다. 가정을 책임진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만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공원 한가운데 벤치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머리 위로 벚꽃잎이 소복소복 떨어지고 있었다. 요즘은 이 버스 타는 게 제 하루 일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재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비슷합니다. 밖에 나와 사람들과 눈 마주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죠. 두 사람은 잠시 봄바람을 맞으며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한 공기였다. 다음에도 같은 시간 버스를 타실 예정입니까? 한규민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럼요. 매일 오후 2시 502번 버스. 이 코스가 제 루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이 버스 안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약속했다. 공원 벤치를 떠나 집으로 향하는 길, 정재만 할아버지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늙어간다는 것, 외롭고 쓸쓸한 일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한 사람과의 인연으로 세상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고 한규민 할아버지 역시 마음 한켠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음 조각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노인의 일상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정재만 할아버지와 한규민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는 사이가 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 옆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가끔은 함께 공원 산책을 하고 간단한 식사까지 곁들이는 날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 둘을 버스 친구라고 불렀다. 버스 기사도 단골 승객들도 두 노인을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봄은 어느새 여름의 초입에 접어들었고 버스 창밖으로는 초록빛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버스 안은 평소보다 조금 한산했다. 정재만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옆에 앉은 한규민 할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의 시야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한규민 할아버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비자 모양 흉터가 있었다.
마치 어떤 날카로운 물체에 깊이 베인 후 아물면서 생긴 듯한 오래된 상처. 저 흉터는 정제만 할아버지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40년 전 자신이 탈북할 때 아버지가 늘 이야기해 주던 기억이 있었다. 우리를 구해준 군인 말이다. 오른손 엄지에 깊은 흉터가 있었다. 북한군 총알이 스쳐서 생긴 상처라더구나. 그 말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정제만 할아버지는 무심한 척 눈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오른손 엄지에 흉터 있는 사람쯤이야 수백 명도 넘겠지.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정제만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규민 할아버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둘은 평소처럼 버스를 내려 공원을 걷고 있었다. 한 선생님, 예전에도 여행을 많이 다니셨습니까? 정제만 할아버지가 무심한 듯 물었다. 여행이라 특별히 많이 다닌 편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특별한 이유로 여러 지역을 다녔지요. 한규민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특별한 이유라면 군 관련 일이었겠군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규민 할아버지가 짧게 답했다. 혹시 북쪽 지방 쪽도 가보셨습니까? 개성이나 그 위쪽 마을 같은 곳. 정제만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 은근한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미묘하게 표정이 변했다. 순간 아주 미세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다. 개성 근처. 예전에 몇 번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정제만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개성 근처. 그것은 40년 전 자신이 탈출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다. 우연일까?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흉터, 개성, 군 경력, 그리고 아까 버스 안에서 보여준 무술 실력까지 너무 많은 조각들이 하나로 맞물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정제만 할아버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그가 4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군번줄이 있었다. 83-북 0-1이라는 희미한 글자가 새겨진 군번줄.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탈북시켜준 군인의 군번줄이었다. 어느 날 그 군인이 몰래 그의 손에 쥐어주고 사라졌던 소중한 증거. 정제만 할아버지는 손에 군번줄을 꼭 쥐며 생각했다.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분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 다음 날 평소처럼 둘은 버스에서 만났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정제만 할아버지는 마음속에서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둘이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다. 한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제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걸 보시겠습니까? 그는 군번줄을 한규민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정제만 할아버지는 놓치지 않았다. 이 군번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한규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다. 정제만 할아버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40년 전 북한에서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군인 분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꼭 이 군번줄을 간직하라고 당부하셨죠. 한규민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원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 노인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제만 할아버지는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선생님, 그때 저희를 구해주신 군인분, 혹시 선생님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가 그날 밤 당신 가족을 구했던 북파공 자원이었습니다.
정제만 할아버지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귀를 의심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대답.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분이 바로 지금 눈앞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정제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긴 세월 동안 무겁게 감춰왔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래, 40년 전 그날 밤 개성 북쪽 작은 마을 근처에서 당신 가족을 이끌고 강을 건넜던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 말을 마치는 한규민 할아버지의 눈가에 작은 빛이 맺혔다. 정제만 할아버지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러고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한규민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저희 가족 모두 선생님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요. 정제만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곁에 계셨다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의 어깨가 떨렸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어나게. 상철아, 나 때문에 이렇게 무릎 꿇게 하고 싶지 않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정제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제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북파공 자원이었네. 모든 임무는 철저히 비밀이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것도, 내가 했던 일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말을 한다는 건 나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손바닥을 펼쳐 오른손 엄지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여전히 그날 밤 총알이 스쳐 남긴 비자형 흉터가 선명했다. 나는 내 손에 묻은 피 때문에 내가 과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네. 정제만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피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한규민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북파공 자원이라는 건 단순히 사람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네. 때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했지. 생명을 구하기도 했지만 생명을 앗아가야 했던 순간도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울림이 있었다. 그런 내가 당신 가족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갚아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 말에 정제만 할아버지는 힘주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그날 밤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는 주먹을 꼭 쥐었다. 생명을 구한 것도 미래를 구한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제만 할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다. 40년 동안 가슴속에만 묻어왔던 감정들이 그날 공원의 벤치 위에서 터져 나왔다. 잠시 후 한규민 할아버지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이후 잘 살아왔는가? 정제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네,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는 한국에서 과학자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고 저는 의사가 되어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덧붙였다. 그 모든 삶이 선생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오랫동안 짓지 못했던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온 것도 헛되지 않았군. 아닙니다. 오히려 수천 배, 수만 배로 빛나는 삶을 선물하셨습니다. 정제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두 노인의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사라진 듯했다. 그날 저녁
정재만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았어. 아버지가 그토록 찾으시던 그분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울음 섞인 환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멀리 어두운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다. 아버지 보셨습니까? 그분은 아직 살아계시고 저희는 살아남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두 노인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다. 정재만 할아버지와 한규민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같이 오후 2시 502번 버스를 타고 함께 공원을 걷고 함께 차를 마시며 세월을 나누었다. 때로는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말없이 햇살을 함께 받으며 걷기도 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러난 뒤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숨길 것도 거리낄 것도 없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규민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흐긋.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한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정재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다가갔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가슴을 움켜쥔 채 고개를 떨궜다. 가슴이 답답하네. 숨이 잘 안 쉬어져. 그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순간 정재만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 40년 전 총상을 입었을 때 어깨와 가슴 쪽 파편이 남아 있었다고 했던 말. 설마 그때 파편이 아직. 정재만 할아버지는 단번에 상황을 이해했다. 여기서 버티시면 안 됩니다.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네, 삼성의원 근처 공원입니다. 노인분이 심장 부근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빠른 이송 부탁드립니다. 구급차는 5분 만에 도착했다. 짧지만 긴 시간이었고 정재만 할아버지는 계속 한규민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한규민 할아버지를 이송했고 정재만 할아버지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병원 응급실. CT 촬영 결과 심장 근처에 금속 파편이 남아 있습니다. 의사가 빠르게 설명했다. 오래된 총상 흔적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편이 이동해 주요 혈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재만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네? 의사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정재만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의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외과 수술만 30년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40년 전 제 가족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수술실. 정재만 할아버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소독했다. 그의 손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다. 수십 년간 외과 수술을 해온 숙련된 손.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이번만큼은 절대. 심호흡을 한 뒤 그는 메스를 집어들었다. 시작합시다. 의료진들도 숨을 죽였다. 수술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파편은 심장 대동맥 바로 옆,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위치에 박혀 있었다. 조심스럽게 조직을 벌리고 출혈을 최소화하며 접근했다. 조금만 더. 정재만 할아버지는 손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심장이 뛰는 소리까지 들릴 듯한 정적 속에서 그는 파편을 집어냈다. 파편 제거 완료. 그 순간 수술실 안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졌다. 정재만 할아버지는 파편을 접시 위에 내려놓았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 그러나 이 작은 조각이 40년을 무겁게 짓눌러 왔던 고통의 원인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첫 24시간 동안 정재만 할아버지는 병상 옆을 지켰다. 밤새도록. 그는 의료진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재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곁을 지켰다. 선생님, 버텨주십시오. 아직 우리 함께 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는 한규민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규민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상철아.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깨어나셨군요. 정재만 할아버지는 눈물이 글썽이며 웃었다. 이젠 괜찮습니다. 모든 파편 제거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 계십니다. 한규민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는 약한 힘으로 정재만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아닙니다. 40년 전 선생님이 제 목숨을 구해 주셨잖아요. 이제야 조금 은혜를 갚은 겁니다. 그들의 손은 서로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다시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두 노인의 얼굴을 환히 비추었다. 마치 40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처럼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갔다. 의료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연세에 이런 회복력은 정말 드뭅니다. 하지만 정재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40년 전 온몸으로 우리를 지켜낸 분인데 이 정도쯤은 가볍게 이겨내실 분이지. 한규민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한 달간 재활 치료를 받았다. 정재만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병실로 찾아갔다. 혼자 외롭게 침대에 누워 있을까 걱정되어서가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어때요, 선생님? 정재만 할아버지가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다. 하하, 팔굽혀펴기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네. 한규민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했다. 제발 참아주세요. 또 수술 때 오르실 셈이십니까? 두 노인은 눈을 맞추고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소리가 병실 천장까지 가득 퍼졌다. 회복 과정은 고되었지만 두 사람은 하루하루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버텨냈다. 때때로 정재만 할아버지는 옛 사진을 가져와 보여주었다. 어린 시절 개성 근처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 한국에서의 새 출발, 의사로 성장해 나간 이야기.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건. 그럴 때마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 운명은 각자가 만드는 거지. 나는 그저 작은 다리 하나 놓아줬을 뿐이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 두 노인을 배웅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두 분. 버스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다르더니 이런 인연이었을 줄은 몰랐네요. 한 간호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두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버스를 탈까요? 정재만 할아버지가 제안했다. 그야 물론이지. 한규민 할아버지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다. 그리고 다시 익숙한 오후 2시. 502번 버스 정류장. 한규민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옆에는 변함없이 정재만 할아버지가 함께했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젊은 승객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노약자석을 비워주었다. 앉으세요, 할아버지. 여기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들의 따뜻한 배려에 두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버스 창밖으로는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연두빛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은 한없이 맑았다. 두 사람은 버스 좌석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어도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재만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쩌다 이렇게 만났을까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한규민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게 인연이지.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이어지는 거. 그럼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필연이겠죠? 그렇다네. 어쩌면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였는지도 모르지.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가 한적한 공원 근처에 멈췄다. 두 노인은 나란히 버스에서 내렸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마치 40년 전 폭풍 같은 밤을 함께 건너던 그때처럼 이제는 서로의 걸음에 맞춰 느리고 안정된 발걸음으로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부모와 손을 잡은 아이들, 자전거를 타는 청년들, 벤치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노부부들. 정재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평화가 선생님 같은 분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한규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의 힘이지. 목숨 걸고 구해준 사람도, 살아남아 묵묵히 살아준 사람도, 상처를 견디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준 사람도.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깊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연한 분홍빛 꽃잎이 두 노인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선생님, 앞으로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뭔가? 매일 오후 2시. 이 버스를 타는 겁니다. 언제까지든. 한규민 할아버지는 웃었다. 좋다네. 서로 늙어 비틀비틀하게 될 때까지라도. 두 사람은 소리 내어 웃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긴 그림자가 두 노인의 발밑으로 늘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힘있게 걸어갔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도 세월의 무게도 외로움도 모두 이겨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누구보다 강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해주며 천천히 가을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이 다시 겨울로 변할 때가 와도 서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들의 인연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